태식 씨 갈치조림 했어요. 오늘도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남편은 말했습니다. 살 좀 빼라고 했지. 그날 밤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여자만 없으면 우리는 자유야. 그 여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아파트 단지의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오전 5시입니다. 순옥은 잠든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나섭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치지만 순옥에게는 이미 30년 넘게 이어온 익숙한 일상입니다. 시장까지 가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로 순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며 순옥은 오늘 장볼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태식이 좋아하는 갈치, 민호가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던 미역국 재료, 나영이 몸이 약해서 자주 해주는 삼계탕용 닭까지 가족 각자의 취향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순옥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전통시장에 도착하니 벌써 상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는 정겨운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순옥은 이곳 단골 손님입니다. 30년을 넘게 이 시장을 다니며 상인들과도 가족처럼 친해졌습니다. 순옥이네,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생선가게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순옥은 싱싱한 갈치를 고르며 상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장님, 이 갈치 정말 싱싱하네요. 우리 태식가 갈치조림 정말 좋아해서요. 그럼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니까 걱정 말고 가져가. 양념 잘해서 맛있게 해먹어. 순옥은 갈치 외에도 싱싱한 야채들과 과일을 정성스럽게 골라 담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집으로 향하는 길, 순옥의 얼굴에는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모습을 그리며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부엌으로 향한 순옥은 바로 요리를 시작합니다. 갈치를 깨끗이 손질하고 토막을 내어 소금에 절입니다. 무는 적당한 크기로 썰고 양파와 대파도 먹기 좋게 준비합니다. 특제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설탕을 적절히 섞습니다. 30년 넘는 요리 경험으로 만들어낸 순옥만의 비법 양념입니다. 냄비에 물을 깔고 갈치를 올린 후 정성스럽게 만든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물을 적당히 붓고 센 불에 끓이기 시작합니다. 갈치조림 특유의 구수하고 달콤한 향이 부엌 가득 퍼져나갑니다. 시계가 7시를 가리킬 무렵 태식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태식이 거울을 보더니 짜증스럽게 중얼거립니다. 아, 또 살이 쪘네. 이래서 언제까지 이 모양일 거야. 세수를 하고 나온 태식이 식탁에 앉자 순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치조림과 함께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내놓습니다. 흰 쌀밥, 미역국, 김치, 계란말이까지 영양 균형을 생각해 준비한 완벽한 한식입니다. 태식 씨,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갈치조림 했어요. 새벽에 시장 가서 제일 싱싱한 걸로 골라왔답니다. 양념도 당신 입맛에 맞게 조금 달게 했어요. 순옥의 얼굴에는 기대에 찬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남편이 맛있게 먹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태식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또 이런 기름진 거야? 살 좀 빼라고 했지. 내 체면 생각도 좀 하라고. 요즘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태식의 날카롭고 차가운 말에 순옥의 미소가 순간 굳어집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앞에 두고도 이런 말을 듣는 순옥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미안해요, 태식 씨. 다음에는 담백한 걸로 할게요. 생선구이나 나물 위주로. 그래, 이제야 정신 차리네. 난 회사 가야 해. 태식은 대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밥을 몇 숟가락 먹고는 서둘러 회사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립니다. 혼자 남은 순옥은 정성스럽게 만든 갈치조림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나는 언제부터 남편 눈에 짐짐이 된 걸까? 그래도 가족을 위해 참아야지. 참고 또 참아야지. 순옥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설거지를 하는 순옥의 손끝에서 찬물이 흘러내리지만 마음이 더 차갑게 식어갑니다. 오전 10시쯤 며느리 나영이 밤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인 나영은 언제나 지쳐 보이지만 시어머니를 대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합니다. 어머니, 벌써 아침 준비 다 하셨네요? 갈치조림 냄새가 복도까지 나던데 정말 맛있겠어요. 나영아, 밤새 고생 많았구나. 빨리 먹고 쉬어야 해. 몸이 힘들 텐데. 나영은 순옥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을 맛있게 먹으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영의 진심 어린 칭찬에 순옥의 얼굴에 다시 조금씩 웃음이 돌아옵니다. 어머니 갈치조림은 정말 예술이에요. 양념이 갈치 속까지 깊숙이 배어 있고 무도 이렇게 부드럽게 익히시다니. 저도 언젠가는 어머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우리 나영이는 마음씨가 곱구나. 이렇게 말해주니 기운이 난다. 하지만 나영도 간호사 일로 바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잠깐 잠들었다가 다시 오후 근무를 나가야 합니다. 민호 역시 변호사 일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순옥은 혼자 밥을 먹습니다. 아침에 만든 갈치조림을 혼자 앉아서 먹는 맛은 왠지 쓸쓸합니다.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은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옥은 혼자 식탁에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언젠가부터 이 집은 가족들이 잠만 자러 오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시간만 되면 모든 가족이 모여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순옥은 점점 자신이 외로운 식탁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걸 느낍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순옥의 마음속 외로움도 깊어져만 갑니다. 태식이 회사를 나선 지 1시간 후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한 여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40살의 부동산 중개업자로 화려한 화장과 세련된 옷차림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태식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빠 늦었네요. 기다렸어요. 미정의 달콤한 목소리에 태식의 굳어있던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순옥 앞에서 보였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입니다. 미안해, 미정아. 집에서 좀 늦어졌어. 태식은 미정 맞은편에 앉으며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미정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태식을 바라봅니다. 오빠는 항상 바쁘시죠? 그분 때문에. 미정이 그분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로 순옥입니다. 태식과 미정이 만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태식이 아파트를 알아보러 갔다가 미정을 만났습니다. 미정의 능숙한 업무 처리와 세심한 배려에 태식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미정아, 나도 답답해. 매일 집에 가면 숨이 막힐 것 같아. 태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태식은 요즘 집에 있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순옥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미정과 함께 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자신의 모습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빠도 새로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때문에 미정은 커피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식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만 없으면 당신과 난 얼마든지 새 인생 시작할 수 있어요. 미정의 말은 마치 독사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망설였지만 미정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점점 마음이 기울어갔습니다. 방법이 필요하군. 태식의 말에 미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들이 앉은 테이블 주변만은 어둠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태식은 집에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이 차려준 저녁상 앞에 앉은 태식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순옥아, 우리 어디 여행 갈까? 여행이요? 순옥은 깜짝 놀라며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태식이 먼저 여행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응,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추억 좀 만들자고. 강원도 어때? 공기도 좋고 경치도 아름답잖아. 태식의 목소리에는 평소 보기 드문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옥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태식 씨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동안 내가 좀 매정했나? 미안해, 순옥아.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태식의 사과에 순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번지점프도 해보고 싶어. 젊을 때 못 해본 일들을 이제라도 해보자고. 번지점프요? 그런 무서운 거를? 순옥은 겁이 났지만 태식의 제안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괜찮아. 요즘은 안전장비가 잘 되어 있대. 그리고 살도 좀 빼고 말이야. 건강해지자고. 태식은 순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오랜만에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당신이 이런 말 다 하고 나 아직도 사랑받고 있구나. 순옥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30년 전 신혼 시절의 순옥을 연상케 할 만큼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내인데. 태식도 순옥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에게서 받은 관심과 사랑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 가는 부부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기뻤습니다. 태식 씨, 정말 고마워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런 날을. 순옥은 옆에서 자는 태식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태식은 잠든 척했지만 실제로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정과의 약속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태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단골 상인들에게도 신이 나서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남편이 여행 가자고 하네요. 결혼하고 처음이에요. 그래, 좋겠네, 순옥이. 남편분이 철이 들었구만. 상인들의 축하에 순옥은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태식은 출근길에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계획대로 진행하자. 이번 주말에 강원도 간다. 정말요? 드디어.
미정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자신들의 계획이 실행될 때가 온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자연스럽게 보일 거야. 태식이 전화를 끊고 난 후 미정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순옥이 여행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며 마치 신혼여행을 가는 새댁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함정이라는 것을, 남편의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획을 알 리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순옥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식 씨, 일어나세요. 버스 시간 놓치면 안 돼요. 태식도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지만 순옥은 여행 설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터미널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순옥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식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그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강원도 가본 지 정말 오래됐네요. 결혼하기 전에 한번 가봤나? 그래, 이번에 제대로 구경하자. 태식의 대답은 짧았지만 순옥에게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표를 끊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순옥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도시의 회색빛 건물들이 점점 멀어지고 푸른 산과 들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순옥은 창가에 얼굴을 바짝 대고 지나가는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공기도 맑을 것 같고. 그래,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지. 태식도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정과의 약속이 자꾸 떠올라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2시간 정도 달려서 강원도 시골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정류장 주변으로는 농가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멀리 산들이 겹겹이 보였습니다. 순옥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와, 공기가 정말 달라요.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요?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니 몸 전체가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시의 매연과 소음에 지쳐있던 순옥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좋지?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 태식이 핸드폰을 꺼내자 순옥은 수줍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찍는 사진이라 어색했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고 번지점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며 창밖으로 보이는 계곡과 폭포가 장관이었습니다. 순옥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태식 씨,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앞으로는 자주 와야겠어. 택시기사도 친절하게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봄이면 철쭉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단풍이 절경을 이룬다는 이야기에 순옥은 또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번지점프장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계곡은 아찔할 정도로 깊었습니다. 순옥은 다리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어지러워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정말 높네요. 여기서 뛰어내린다고요? 번지점프장 직원이 다가와서 안전수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장비 착용법부터 점프 자세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순옥은 설명을 들을수록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태식 씨.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순옥에게 번지점프는 너무나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니야. 살 좀 빼려면 이런 도전도 해봐야지. 요즘 사람들 다 해보는 거 아니야? 태식의 목소리에는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순옥의 의견을 존중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갈까요? 아니야,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수는 없지. 용기를 내봐. 태식은 순옥을 다독이면서도 계속 번지점프를 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순옥은 남편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직원이 순옥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해 주었습니다. 몸에 끈을 단단히 묶고 헬멧을 씌우는 동안 순옥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태식은 옆에서 지켜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순옥아. 금방 끝날 거야. 정말 안전한 거죠? 이 끈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순옥은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끈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안전하다고 재차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점프대에 선 순옥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본 계곡이 까마득하게 깊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몸이 흔들리자 순옥은 더욱 겁이 났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뛰세요. 직원의 신호에 순옥은 눈을 꽉 감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프대 끝에 섰습니다. 태식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순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 순옥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둘, 순옥은 태식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셋, 순옥은 눈을 감고 용기를 내어 뛰어내렸습니다. 순간 온몸이 허공에 떠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뚜둑하는 소리와 함께 순옥의 몸이 급격히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끈이 끊어진 것입니다. 순옥의 입에서 절망적인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순옥의 몸은 거침없이 계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끈이 끊어졌어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태식만은 묘하게 침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아래를 내려다보며 당황하고 있을 때 태식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순간의 표정은 마치 계획한 일이 성공했다는 듯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순옥이 추락한 후 번지점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과 관광객들이 모두 계곡 아래로 내려가 순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계곡 중간의 바위에 걸려있던 순옥을 발견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의식이 없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요? 안전점검은 제대로 했나요? 현장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순옥은 계속 의식을 잃은 채로 있었습니다. 태식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래로 내려갔지만 딱히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태식이 순옥을 부르며 연기를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남편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순옥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맥박도 불안정했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험합니다. 즉시 수술실로 이송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옥을 지켜보며 태식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와 나영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사고가 났다. 지금 강원도 병원에 있어. 빨리 와. 전화를 받은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민호는 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나영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나영아, 엄마가 사고 나셨대.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해. 무슨 사고요? 어머니가 왜? 간호사로 근무 중이던 나영도 급히 병원을 나와 민호와 합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번지점프를 했다고요? 응, 여행 와서. 끈이 끊어졌어. 지금 수술 중이야. 태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차분하게 설명하는 모습에 민호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어머니 걱정에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2시간 후 민호와 나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태식을 만난 두 사람은 바로 의사를 찾아가 어머니의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환자분은 추락으로 인한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고 언제 깨어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사의 설명에 나영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호도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엄마랑 번지점프를 하냐고요. 엄마가 얼마나 높은 곳을 무서워하시는데. 민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나영도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고일 뿐이다. 내가 뭘 알아. 나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태식은 화를 내며 민호를 제지했지만 민호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끈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안전점검은 제대로 했나요? 나영이 간호사로서의 전문적 관점에서 질문했습니다. 나영은 병원에서 여러 사고 환자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상한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내가 어떻게 알아? 번지점프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태식의 대답은 너무나 무책임했습니다. 아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도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는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중환자실을 통해 순옥을 본 나영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끊어진 줄. 마치 누가 일부러 손댄 것 같아. 나영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사고들을 봐왔는데 번지점프용 줄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식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집에 가서 짐 정리하고 올게. 너희가 여기서 지켜봐. 아버지가 가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곁에 계셔야죠. 민호가 말렸지만 태식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병원을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바로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받자마자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계획대로 됐나요? 이제 끝났어. 순옥은 다시 못 일어날 거야. 태식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속박하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우리 조금만 기다려.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때까지. 태식과 미정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순옥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던 순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영은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발견했습니다. 민호 오빠, 어머니 손가락이 움직여요. 정말? 민호도 급히 다가가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빨리 불러요. 의료진이 달려와서 순옥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적인 소견이 나왔습니다. 환자분의 생명력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의사의 말에 민호와 나영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태식과 미정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다시 깨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계획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중환자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옥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던 나영이 가장 먼저 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나영의 목소리에 순옥이 희미하게 반응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던 순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영을 바라봤습니다. 나영이, 맞지? 순옥의 목소리는 많이 어눌했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언어 중추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되찾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나영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즉시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순옥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언어장애와 기억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천천히 회복해 나가셔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나영은 민호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민호도 기쁜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어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자 순옥이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지만 혀가 잘 돌지 않아서 답답해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아직 살아있구나. 당연하죠, 엄마. 우리가 계속 곁에 있을게요. 태식도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순옥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놀란 것은 태식이었습니다.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순옥아,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태식이 순옥에게 다가가자 순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식 씨. 순옥이 태식을 바라보는 눈빛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남편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순옥의 기억이 많이 흐릿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전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머릿속에는 희미한 장면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번지점프 직전 점프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안전장비를 만지던 기억, 그 손이 바로 태식의 손이었다는 것을 순옥은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 당신이. 순옥이 어눌한 발음으로 말하자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와 나영도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순옥아, 너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야. 의사 선생님도 그랬잖아. 기억이 흐릿할 수 있다고. 태식은 재빨리 순옥의 말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봤어. 당신이 줄을 헛소리 하지 마. 넌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뇌에 충격을 받아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라고.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옥을 겁주려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순옥은 남편의 큰 소리에 위축되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과격한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를 다독이며 위로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아직 회복 중이시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알겠다. 하지만 순옥이가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 태식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내심 매우 불안했습니다. 순옥이 사고 당시의 기억을 되찾는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버지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핸드폰을 책상 위에 그대로 둔 것이 이상했습니다. 호기심에 핸드폰을 들여다본 민호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만 없어지면 우리 둘은 자유야. 오빠 기다릴게. 발신자는 윤미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는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메시지가 어머니 사고 당일 아침에 온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메시지들도 확인해 보니 아버지와 이 여자 사이에 오고 간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볼수록 민호의 분노는 치솟았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알겠어요, 오빠.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메시지들을 읽어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해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아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민호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태식이 민호가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호야, 내 핸드폰 왜 만지고 있어? 아버지, 이게 뭡니까? 민호가 핸드폰 화면을 태식에게 보여주자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건 태식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엄마를. 민호야, 들어봐. 이건 오해야. 오해라고요? 이 메시지들이 다 오해라는 말입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해치려고까지 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이 윤미정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태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아버지도 인간이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새로운 인생이요?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민호의 질문에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부자 간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을 때 중환자실에서는 순옥이 희미한 기억들을 더듬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자신의 안전장비를 건드렸던 그 순간을, 그리고 태식의 차가운 눈빛을 점점 더 확실하게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태식의 대치는 나영이 중재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태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지만 민호는 병원에 남아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영은 본격적으로 순옥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순옥의 재활 운동을 도왔고 언어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머니, 이 글자 읽어보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나영이 한글 카드를 들고 순옥 앞에 앉았습니다. 순옥은 힘겹게 글자를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가족. 맞지? 맞아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나영의 꾸준한 도움으로 순옥의 언어 능력은 조금씩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단어 말하기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간단한 문장 정도는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영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 딸이잖아요. 나영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순옥의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태식에 대한 기억만큼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순옥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민호가 휠체어를 밀며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순옥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휠체어를 멈추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그날 번지 점프하기 전에 엄마가 본 게 있어. 순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그날의 진실을 정확히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줄을 만졌어. 아니, 잘랐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자신이 발견한 메시지 내용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확실하세요? 희미하지만 난 그 눈빛을 잊지 못해. 차가웠어. 무서웠어.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알았어. 내 아버지가 엄마를 없애려 한다는 걸.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민호야, 내 아버지를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순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호를 생각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호사로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아버지라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엄마를 지키려면, 정의를 실현하려면 민호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정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해치려 한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예요. 변호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민호야, 정말 괜찮겠니? 괜찮아요.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민호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굳은 결심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사무실로 가서 관련 법률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살인 미수죄의 구성 요건과 처벌 수위, 증거 수집 방법 등을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봤지만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하려 노력했습니다. 미정이라는 여자를 찾아야 해. 그리고 번지점프장의 안전장비 감정도 필요하고, 민호는 체계적으로 수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을 캡처해서 증거로 보관했고, 번지점프장에 연락해서 사고 당일의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번지점프장 직원과의 통화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안전점검은 제대로 했는데 이상하게도 끈이 끊어졌어요. 보통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혹시 다른 사람이 장비를 만진 흔적은 없었나요? 글쎄요. 그날 순옥 씨 남편분이 아내분 걱정된다며 안전장비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민호의 추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어머니의 안전장비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장비는 아직 보관하고 계시나요? 네, 사고 조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민호는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정이라는 여자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윤미정이라는 여자를 찾았습니다.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태식 씨와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도 있나요? 네,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과 호텔 출입 기록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불륜, 어머니를 해치려 한 계획, 그리고 실제 범행까지. 민호는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와 나영을 만난 민호는 자신의 결심을 알렸습니다. 엄마, 저는 아버지를 고발하기로 했어요. 순옥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엄마를 지키는 게 제 의무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나영도 민호의 손을 잡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오빠가 옳은 일을 하고 계세요. 저도 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어요. 민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의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습니다. 민호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에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태식은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유명한 변호사 사무소에서 파견된 변호사와 함께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식은 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태식은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무죄입니다. 저는 아내를 해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변호석에 앉은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어떤 증거를 제시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피고인과 제3자 간의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민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례대로 제출했습니다. 태식과 미정이 함께 찍은 사진들, 호텔 출입 기록, 그리고 둘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들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만 없으면 당신과 난 얼마든지 새 인생 시작할 수 있어요. 미정이 태식에게 보낸 메시지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여전히 부인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조작된 증거입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든 것입니다. 태식의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는 살인 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다음은 번지점프용 안전장비에 대한 감정 결과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정밀 감정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끊어진 밧줄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자연스럽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손상을 가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밧줄의 70% 정도가 날카로운 도구로 잘려진 상태였으며 나머지 30%만이 하중을 견디다가 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도 태식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께서는 사고 당일 피해자의 안전장비를 만진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호의 질문에 태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번지점프장 직원들이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무서워해서 안전장비가 제대로 착용되었는지 확인해 본 것뿐입니다. 그때 피고인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태식의 답변이 점점 모호해졌습니다. 민호는 더욱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가장 중요한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자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했던 평소 모습과는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태식을 바라보는 미정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연인 관계였습니다. 미정의 대답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식이 미정을 노려보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정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씨가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서 사고로 위장해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계획을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태식 씨였습니다. 아내만 없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태식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먼저 그런 말을 했잖아.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재판장의 제지에 태식이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분노가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왜 계획에 동참하셨습니까? 태식 씨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태식 씨가 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진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정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태식 씨가 저를 버리려고 했어요. 일이 잘못되자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고 했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태식이 다시 소리쳤지만 미정은 차분하게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날 버리려 했지? 그래, 내가 다 말해줄게. 줄을 훼손한 건 바로 이 남자야.
미정이 태식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태식은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공범이었던 미정이 배신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정아, 우리가 함께하기로 했잖아. 함께요? 당신은 저를 이용하기만 했어요. 일이 잘못되자 혼자만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법정 안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순옥은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재판장님, 검찰 측 입증은 이상입니다. 재판장이 최종 변론 기회를 주었지만 태식의 변호사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께서 최종 변론하시겠습니까?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진 지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태식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남자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휴정이 끝나고 재판장이 다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순옥은 지팡이를 짚고 민호와 나영의 부축을 받으며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이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피고인 김태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판결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을 건졌지만 중상을 입혔고 평생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의 말이 이어질수록 태식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 김태식에게 살인미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8년. 태식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긴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태식을 지켜보던 순옥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영이 순옥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법정을 나선 후 민호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고발한 아들이라는 점에서 언론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를 고발한 심경이 어떠신지요? 힘든 결정이었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저의 의무였습니다. 민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미정은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과 이름은 전국에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윤미정 씨, 태식 씨와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의 질문에 미정은 대답하지 않고 택시에 몸을 맡겼습니다. 택시 안에서 미정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식과의 사랑을 믿었던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고 동료들도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혼자가 되는구나. 미정은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순옥은 많이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팡이에 의존해야 했고 말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정원에서 순옥은 민호, 나영과 함께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정원은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세요. 혼자 두면 안 돼요. 나영의 제안에 순옥이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 나영아.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정말 다행이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보다 더 소중해요. 나영의 진심 어린 말에 순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 역할도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민호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순옥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이렇게 소중한 가족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건 가족이구나. 순옥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나영이 순옥의 다른 쪽 팔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 대신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가 외로우시지 않도록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민호의 다짐에 순옥은 깊이 고마워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병원 정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 순옥의 재활치료 등 희망찬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정원 끝자락에 다다른 순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평화롭게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참 맑은 하늘이네. 순옥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절망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끈은 끊어졌지만 내 삶의 줄은 아직 이어져 있다. 새로운 시작이야. 이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순옥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여드릴게요. 나영의 말에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우리 새로운 집으로. 세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가족의 실루엣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순옥, 민호, 나영이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겪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멀어져가는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습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가족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희망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끈은 끊어졌지만 삶의 줄은 이어져 있다는 순옥의 마지막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거나 이런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나요? 마음에 드는 부분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